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인쇄물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표이자 디자이너입니다. 이제 5년 정도 돼가는 저희 회사는 저 말고 디자이너 1명, 영업사원 1명인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점차 규모를 늘려가고 있어요. 이혼 후 디자인 사무실을 차렸고 처음에는 당연히 저 혼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일이 늘어나게 되면서 직원도 늘게 된 거거든요. 결혼 기간 중 저한테는 큰 아픔이 있었어요. 뱃속의 아이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유산이라는 건 겪는 모든 분들에게 큰 아픔이겠지만 저는 특히나 심적으로 더 괴로웠습니다. 왜냐면 저의 유산은 전적으로 남편의 잘못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결혼 후 바로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아이를 좀 빨리 낳고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만약 이번에도 임신이 안 되면 그때는 병원에 가봐야겠다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때마침 아이가 저희 부부를 찾아와 주었어요. 참 고맙고도 기특하더라고요. 발이 너무 작아서 엄마를 찾아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나 싶은 마음도 들고 남편도 참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열심히 잘 키워보자 생각했죠.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젊은 감성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규모는 작지만 손님이 많고 입소문이 많이 난 곳이었습니다. 남편네 식당에는 주방에 직원 1명과 홀서빙을 하는 직원 1명, 이렇게 2명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홀서빙하는 여직원의 이름은 임소진이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관두고 남편 식당에 취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도 싹싹하게 잘한다고 해서 저도 참 좋게 봤는데 외모도 참 예쁘더라고요. 여성스럽고. 소진 씨는 제가 한 번씩 식당에 놀러 가면 저한테도 싹싹하게 말도 잘 걸고 인사성도 좋은 친구였어요. 임신 후에 가게에 놀러 갔을 때 주방 직원분이 그러더군요. 사모님,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임신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어머, 고마워요. 그 말에 소진 씨가 그러더군요. 사모님, 임신하셨어요? 아, 네. 아, 그렇구나. 저는 사장님한테 못 들었는데 왜 저한테만 얘기 안 하셨을까? 아, 그런 얘기를 뭐하러 다 하겠어요. 어쨌든 너무 축하드려요. 성별은 나왔나요? 아직요. 나오면 말해주세요. 아기 선물이라도 꼭 드리게. 저는 그렇게 남편 식당의 직원들에게도 축하를 받았습니다. 저는 자궁이 좀 약한 편이고 임신이 힘들게 된 편이라서 안정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다니던 디자인 회사는 야근도 많고 출장이나 외근도 많았던 터라 계속 회사를 다니면 뱃속의 아이에게도 무리가 될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외출 정도만 하면서 나름 조심하려고 신경을 썼었죠.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그토록 원하던 아이. 남편이 하는 식당도 여전히 잘 됐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잘 굴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요. 하루는 제가 병원에 갔다가 친정으로 바로 가서 며칠을 지내다 온다고 했어요. 남편은 몸 조심해서 잘 갔다 오라고 했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엄마께 전화가 왔어요. 집에 급한 일이 생기셨다며 다음에 오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과 달리 그냥 집으로 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집에 있는 게 심심하고 적막하게 느껴져서 남편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식당을 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제가 친정에 간 줄 알 테니 깜짝 놀래켜 주려고요. 그렇게 식당을 갔는데 남편 차는 그대로 밖에 있는데 식당은 이미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차는 놔두고 어디 갔지? 하는 순간 뒷문에서 웬 깔깔대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옆에는 소진 씨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면서 함께 차에 올라타더라고요. 아는 척을 해야 했는데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소진 씨가 남편 팔짱을 끼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사장과 직원 관계 이상으로 몹시 친해 보이기도 했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저는 숨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올라탄 차는 곧 출발을 했어요. 차가 떠나고 나자 알겠더군요. 저 두 사람 어떤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요. 마음 같아선 쫓아가고 싶었지만 근방에 택시도 없는 데다 너무 충격이 커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일단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집 앞에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집은 빌라였는데 집에도 불이 들어와 있고요. 남편이 이미 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길로 한달음에 집으로 올라갔어요. 소진 씨랑 무슨 사이냐 따지려고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제가 본 것은 마치 그 두 사람 신혼부부인 양 다정하게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더라고요. 두 사람 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저를 보는데 기가 막히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것들이 제가 없는 줄 알고 저희 집으로 와 데이트를 즐긴 거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정신이 들어 그 두 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바람난 것도 모자라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이러고 있느냐고 악다구니를 쓰면서요. 남편은 진정하라며 저를 말렸고 저는 그 와중에 배가 너무 땡기고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니어서 울며 불며 남편을 떠밀었어요. 남편 머리통도 2차례 때렸고요. 임신한 와이프 놔두고 이러고 싶냐고 하면서요.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맞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임소진 그 기집애는 몰래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아서 넘어뜨렸고 너 죽고 나 죽자 가만 안 둘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 입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만하세요! 저 임신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일시정지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 입에서 임신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뭐라고? 임신? 그래요. 나도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라고요. 그러면서 배를 꼭 감싸 안으며 배가 아프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그녀한테 달려가서 부축하더니 데리고 나가고요. 저는 너무 기막힌 상황 속에서 벙쪄 있었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람핀 것도 모자라 내연녀가 임신까지 했다니. 저는 그대로 주저앉듯 소파로 앉았고 온몸에 장기가 빠져나가듯 미친 듯이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그 후 황당하게도 남편이 먼저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듣는데 살면서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은 처음 들더라고요. 저는 제정신이냐며 난리를 쳤고 뱃속에 우리 애는 생각 안 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한다는 소리가 미안해. 근데 나 소진이랑 살고 싶어. 소진이랑 애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럼 우리 애는? 나는? 미안하다. 너랑은 정말 편하고 안정적이었다면 소진이는 내 마음을 설레게 해. 나를 남자로 느껴지게 하고 뒤늦게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것 같아. 이렇게 다 알게 된 이상 우리 결혼 생활은 이제 끝난 것 같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만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줄까? 너랑 그 기집애랑 손잡고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줄래? 저도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저는 악에 바쳤고 실성하기 직전이었어요. 그 후 남편과는 전쟁처럼 싸웠고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계속 아프고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군요. 아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뱃속에서 제 아이가 죽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수술을 해서 뱃속에서 죽은 아이를 꺼냈고 그날 병원으로 온 엄마 품에서 몇 시간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말 죽을 만큼 그것들을 증오했고 내 인생 망가져도 되니 저것들 인생도 다 망가뜨려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그런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달래주셨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배신당해서 괴로운 거 알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버텨서 보란 듯이 살라고요. 도대체 그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만 아파하며 살아야 되냐고요. 필요하면 술도 먹고 악도 지르고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대신 스스로를 놓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참 많이 힘들고 방황했지만 엄마 말대로 그럴수록 더 보란 듯이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이혼 과정도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엔 저한테 잘못했다고 다 준다 어쩐다 하더니 나중에는 법적으로 따져서 필요한 것만 주겠다더군요. 끝까지 이기적이고 치졸한 모습에 정이 다 떨어졌어요. 다 줄 테니 이혼만 해달라며. 근데 어떻게 이러니?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해? 미안해. 근데 이해 좀 해줘. 나도 이제 애도 생기고 돈 들어갈 일도 많아질 텐데 당신이 말하는 요구는 너무 무리야. 솔직히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래 했던 것도 아니잖아. 왜 말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누가 보면 내가 바람핀 줄 알겠어. 처음엔 해주려고도 했는데 소진이가 안 된대. 그 기집애 말은 듣고 내 말은 똥으로 들려? 어쨌든 법적으로 얘기하자. 그게 깔끔할 것 같아. 남편은 완전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그 여자 꼭두각시가 돼 있었고 저한테 사모님 거리던 그 여자는 완전 고개 쳐들고 세상에 이혼은 저만 하는 거냐며 왜 이렇게 유난이냐는 식으로 굴더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꼽으라면 그때인 것 같습니다. 분명 잘못은 그것들이 했는데 도리어 뻔뻔하고 당당하기만 하더라고요. 너무 질리고 치가 떨렸고 그럴수록 저는 더 악착같이 냉정하게 내 것 챙기고 저것들이랑 끝을 내겠다. 저 더러운 똥물에서 나는 빠져나오겠다라는 각오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저는 위자료와 일정의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내 인생에서 앞으로는 그것들을 완전히 지워버려야겠다는 마음만 먹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바빠야겠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저보고 좀 쉬면서 여행도 가고 마음도 추스르라고 하셨지만 저는 바로 디자인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시각 디자인 전공 후 계속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 사무실을 차려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에만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요. 그렇게 저는 작은 공용 사무실을 임대해서 컴퓨터와 시안용 프린터를 놔두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뿌려 주문을 받고 오프라인에서도 적극적으로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인쇄물이나 광고물 관련 주문을 받았죠. 그때 인연을 맺었던 분이 바로 그 사모님이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굉장히 큰 규모의 외식 전문 식당이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을 통으로 쓰고 주차장도 엄청 넓었죠. 게다가 메인 건물 옆에 있는 작은 건물에는 노래방 같은 유흥시설도 함께 있어서 규모가 꽤 컸습니다. 거기는 제가 영업을 한 건 아니었고 저희 사무실에서 디자인을 하셨던 분의 소개로 인연이 되었어요. 식당이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인쇄물이나 디자인도 많았고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밤을 새워가며 필요하신 디자인들을 해드렸는데 그 집 사모님은 결과물들이 너무 세련되고 예쁘다며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메뉴판이며 명함, 포스터, 현수막, 전단지, 안내판 등 온갖 필요한 디자인 인쇄물들은 다 제가 해드린 것 같아요. 사모님도 원래는 좀 큰 디자인 회사에다 맡겼는데 제가 디자인도 더 잘 뽑고 가격도 좋은 데다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해주는 것 같아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예 전담해서 그 식당에서 필요한 디자인은 모두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저도 그게 고마워서 엄마랑도 종종 가서 식사도 하고 또 매년 명절에는 상품권이나 과일 상자 같은 것도 따로 선물로 드리곤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좋은 거래처이기도 했지만 사모님 자체가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화통하셔서
인간적으로도 참 좋더라고요. 얘기도 잘 통해서 어쩔 땐 디자인 관련 미팅을 갔다가 개인적인 수다 떠느라 2-3시간을 보내고 올 때도 많았으니까요. 사모님은 아들이 2분 있었고 큰아들은 외국에 있는 큰 기업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원래 농구를 했었는데 부상 때문에 그만뒀고 그 후 마땅한 일을 못 찾고 좀 방황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식당 일을 같이 해보려고 한다는 얘기도 하셨죠. 아들들의 사진도 보여주시는데 아들 2분 다 훤칠하고 인물도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 2분 다 결혼은, 큰아들은 결혼해서 애도 있고 둘째는 결혼은 안 했는데 여자친구가 있어요. 어머, 그래요? 우리 둘째 아들은 첫째보다 손이 많이 가고 그래서 좀 야무진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사모님은 좋은 시어머니 돼주실 것 같아요. 우리 둘째가 여자친구만 없으면 내가 고 대표 소개시켜주고 싶구만. 야물딱진 게 딱 내 스타일인데. 그러면서 저를 툭 치시는 겁니다. 저는 웃으며 그랬죠.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하지만 제 상황이 그렇게 되나요? 고 대표가 왜? 실은 저 이혼했어요. 전에 결혼했냐 물으셔서 그냥 혼자 산다고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미혼이 아니고 이혼이에요. 개인사다 보니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랬거든요. 아, 그랬구나. 이혼을 했어? 네. 애는? 그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죠. 없습니다. 실은 뱃속에 있다가 이혼 과정에서 유산했어요. 그 말에 사모님은 놀라서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괜한 걸 물었네. 이제 괜찮아요. 가끔은 세상도 못 보고 떠난 애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이혼 후에 제일 열심히 하면서 사니까 이제는 힘든 거 없어요. 다 좋아요. 씩씩해서 보기 좋다. 어떤 연유로 이혼했는지는 모르지만 고 대표 항상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저는 사모님과 일 외에도 가끔 안부도 묻고 커피도 한잔하며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좀 더 사모님과 가까워졌을 때 어떻게 이혼을 한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사모님은 자신의 일인 양 진심으로 화내고 안타까워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모님과는 일적인 관계 이상으로 가깝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혼 후 저는 5년이 지날 때까지도 전 남편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요. 하나도 알고 싶지 않아서 전 남편 관련된 지인들은 제가 다 차단을 했거든요. 이혼할 당시 임소진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했으니 2 사람 애 낳고 살겠거니 했고 천하의 나쁜 것들 언젠가 똑같이 되받아라 라는 생각 정도만 있었죠. 그런데 참 세상 좁더군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들의 근황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은 약속 시간에 맞춰 사모님의 식당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저희 회사 영업사원분과 함께 가게 되었죠. 메인 식당 건물 옆에 노래방이 있는 작은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를 카페로 업종을 바꾼다고 하셨거든요. 둘째 아들이 운영을 한다고 했고요. 카페 인테리어 공사는 거의 끝났고 오픈 전에 카페 홍보에 필요한 광고물과 카페 안에 들어갈 디자인물들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하셔서 미팅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카페 내부도 구경해 보았는데 엄청 넓고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사모님? 소파 이런 것도 다 좋은 거 들여놓으셨네요. 우리 아들이 이런 거 신경 많이 썼어요. 엄청 본격적으로 준비 많이 하더라고. 우리 가게보다 이 카페를 더 이 지역 명물로 만들 거라고 하면서. 사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의욕적으로 카페를 만든다 하셔서 더 좋으신 듯 했죠. 저희도 신경 써서 잘 만들어 드려야겠네요. 부탁해요. 우리 아들이 좀 깐깐하게 굴 수도 있어. 아, 그렇게 깐깐하게 해야 만족하는 작업물이 나오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사모님. 둘째 아드님 혼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사실은 우리 아들 곧 결혼하잖아. 사모님이 싱글벙글 하시며 말하시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내가 고 대표한테도 청첩장 주려고 올 거지? 당연하죠, 사모님. 그때 만난다던 여자친구분요? 우리한테 소개해줬는데 착하고 참하고 예쁘더라고. 마음에 들어. 둘이서 결혼해서 이거 같이 운영하면서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 누군지 참 부럽네요. 시부모님이 이렇게 통이 크시고. 뭐가 부러워. 그저 지들끼리만 잘 살면 나는 바랄 게 없어. 둘째 아들 결혼을 시키기로 한 사모님은 몹시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잠시 후에 도착한 둘째 아들 분과 디자인 관련 미팅을 했고 시안 완성되면 다시 보여드리겠다 하면서 식당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분이 그러더라고요. 잘 부탁드려요, 고 대표님. 괜찮으시면 식사하고 가실래요? 말씀은 감사한데 저희가 또 들려야 될 곳이 있어서요. 그러시구나. 참, 사모님께 말씀 들었어요. 결혼하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와이프 될 사람이 좀 이따가 여기로 오기로 했거든요. 어머, 그래요? 예, 다음에 오시면 같이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해서 와이프랑 같이 여기 운영할 거니까 다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요.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 완성해서 시안 보여드리러 올게요. 그렇게 저는 아들분과 식당 밖으로 나올 때였어요. 자기야! 아들분의 외침에 저도 고개를 돌려봤죠. 결혼한다는 여자친구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그 여자를 보고 저는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는 제 가정을 파탄시키고 제 남편의 아이를 가졌던 그 여자, 임소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건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그 여자는 다가왔고 아들분과 다정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누구셔? 아, 우리 카페 인쇄물 디자인 맡아서 해주실 고 대표님. 그 여자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지도 그제서야 제가 누군지 생각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혹스러워 굳은 얼굴로 보고 있었고 그 여자는 황급히 눈길을 피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날 뻔했어요. 처음 뵙겠다뇨. 내 집에서, 내 남편 가게에서 정말 끔찍하게 봤었던 그 얼굴인데요. 하지만 혼란스러웠던 저는 일단 아들분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럼 살펴가세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차에 올라탔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제 모습에 옆에 있던 영업사원분도 놀라시고요. 왜 그러세요, 대표님? 아니에요, 아무것도. 얼른 출발하죠. 저는 그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를 거기서 다 볼까 싶기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기막히더라고요. 그 사모님의 예비 며느리가 바로 그 여자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럼 제 전남편하고는 헤어졌다는 뜻일 텐데 뱃속의 애는 어떻게 됐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너무 궁금했고 결국 5년 만에 전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남편도 몹시 놀라더라고요. 잘 지냈어? 어쩐 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전화 걸어서 미안해.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뭔데? 너 그 여자 임소진이랑은 헤어졌니? 제 물음에 전 남편 잠시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됐어. 1년 정도 살다가 쪽냈어.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고작 그거 살다 헤어지려고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미안하다, 너한테. 됐어. 이미 지난 일이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 저기 근데 애는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임소진 임신했다고 했잖아. 내가 키워.
뭐? 내 호적에 올려서 내가 키운다고. 둘이서 혼인신고는 안 했었어. 소진이가 그걸 원했고. 그러다가 헤어졌다고? 응. 자기는 애 맡을 생각 없다고 하대. 그래서 내가 맡아서 키우고 있어. 애 보러도 안 와. 그런 여잔데 내가 미쳤던 거지. 미쳤던 걸 이제 알았니? 아니다. 이런 얘기 다 의미 없어. 어쨌든 애는 낳았고 네가 키운다 이거지? 근데 그걸 왜 물어 갑자기? 아니, 임소진을 우연히 만났거든. 근데 과거 다 숨기고 아무렇지 않게 결혼하는 것 같길래. 정말이야? 어쨌든 대답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전화를 끊으려 하자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저기, 전화해줘서 고마워. 네 생각 많이 나더라. 잘 지내지? 엄청 잘 지내고 너무 좋아. 임소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한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 당신도 잘 살아. 애기도 잘 키우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막연하게나마 그것들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야 찾은 진짜 사랑이라고도 했었고 애까지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고작 1년 살고 헤어지는 것도 모자라 그 여자는 과거를 모두 지운 채 사모님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의 가정은 개박살 내놓고 본인은 행복 찾아서 새 출발하려고 한다는 게요. 모르면 몰랐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모님께 그리고 작은 아들분에게도 알릴까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후 그 여자가 제 발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외근 갔다가 돌아왔는데 임소진 그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여길 왜 왔어요? 저기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내가 얘 때문에 왜 내 시간을 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1층에 있는 카페에 갔죠. 할 말 뭔데요? 저랑 오빠랑 하는 카페에 인쇄물 디자인 맡으셨다면서요? 근데요? 얘기하실 거예요? 뭘?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뭘 알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 결혼 전에 알바하던 식당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이혼시킨 거? 아니면 그 유부남이랑 애까지 낳고 1년 살다가 도망간 거? 제 말에 그 기집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거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러더니 그 여자 가방에서 급하게 돈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저기, 이거요. 이게 뭔데? 열어보세요. 열어보니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코웃음만 나더라고요. 이걸 나한테 왜 줘? 부탁할게요. 오빠한테는 모른 척 해주세요.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대표님도 회사 운영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고 굳이 이제 와서 들쑤실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 얘기하는 거 대표님한테도 좋은 거 없어요. 대표님이 다 터트리면 큰 거래처 하나 날아가는 거잖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거래처 하나 날아가는 걸 볼모 삼아서 저한테 회유 아닌 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비웃어줬죠. 유부남이랑 놀아나는 애라서 그런지 참 멍청하네. 이봐요, 임소진 씨. 당신 같으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냥 거래처 하나 날아가더라도 말하고 싶지 않겠어? 제 말에 그 여자는 더욱 간절하게 말하더라고요. 제발요. 그때 일 저도 후회해요. 굳이 말해서 좋을 거 없잖아요. 모른 척 해주세요. 모른 척 해주시면 제가 지금 드린 돈의 2배, 아니 3배 결혼해서 꼭 드릴게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미 지난 일이고 그냥 돈 받고 모른 척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돈 많은 시댁으로 시집간다고 돈으로 벌써 무마하려는 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뭐라고 하려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요. 말 안 할게요. 제가 갑자기 행동을 바꾸자 그 여자도 얼떨떨해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쪽 말대로 이미 지난 일이잖아. 괜히 나도 소란스러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돈 봉투 줘요. 약속대로 결혼하면 3배? 그것도 주고. 말 안 하실 거죠? 안 한다니까? 속고만 살았나? 그렇게 그 여자는 찝찝한 얼굴로 저에게 돈 봉투를 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요. 나 바쁜 사람이고 그쪽 얼굴 이렇게 보고 싶지 않고. 좋아요. 그럼 우린 계속 몰랐던 것처럼 해주세요. 참나. 그래요. 그렇게 저는 일어나 사무실로 갔죠. 돈 봉투를 보는데 참 가짱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릎 꿇고 빌면서 사죄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돈 몇 푼으로 무마하려는 그 정신머리가 생각할수록 기막혔습니다. 저는 어디 두고 보자 생각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제작한 시안을 보여주러 그 카페로 갔을 때였습니다. 사모님은 아들네랑 얘기하면 된다고 안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따로 드릴 말씀 있으니 와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렇게 도착해서 보니 사모님과 둘째 아들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사모님 앞에서 눈웃음 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던지요. 제가 다가가서 인사를 했고 그 여자도 천연덕스럽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저는 코웃음 치고 싶은 걸 참고 앉았습니다. 예쁘게 나왔어요. 신경 써서 하긴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작 시안들을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사모님은 생각보다 더 괜찮다 하시고 그 기집애는 그 와중에 색이 너무 칙칙하다고 태클을 걸더군요. 저는 일단 수정사항을 다 체크했죠. 일단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요.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또? 다 보지 않았어? 잠시만요. 저는 들고 온 서류 봉투를 꺼냈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사모님은 봉투 안에 서류들을 꺼내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고 대표? 전에 말씀드렸죠. 제 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그 과정에서 유산까지 했다고요. 그때 썼었던 상간소송 소장이에요. 제 말에 그 여자 순간 놀라서 사모님 손에 들려있던 종이를 확 뺐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외치는 거예요. 미쳤어요? 뭘요? 사모님 기막힌 얼굴로 그 여자 쳐다보고 있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 둘째 아들 분은 어리둥절하게 보더라고요. 잠깐 나와봐요. 그러면서 저를 당기려는 거예요. 저는 뿌리쳤죠. 왜 이래요? 여기서 얘기해요. 진짜 이럴 거예요?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약속? 아, 잠깐만. 저는 가방에서 돈 봉투도 꺼내서 그 여자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자, 도로 갖고 가. 이까진 약속 안 지키면 그만이야. 사모님, 이 여자가 며칠 전에 찾아와서 이 돈 줄 테니까 과거는 좀 묻어달라네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사모님을 속일 순 없잖아요. 제 말에 둘째 아들 놀라서 그 여자 손에 들린 소장 종이를 뺏어서 보더군요. 그러더니 기가 막혀서 그 여자 다시 보고요. 이게 진짜야? 아니야. 저 여자가 나 모함하는 거야. 나 아니야. 고 대표가 뭐하러 너를 모함해? 고 대표 전 남편이랑 바람났던 그 내연녀가 너란 말이야? 세상에. 아니에요, 어머님. 다 오해예요. 저 여자 알지도 못한다고요. 임소진이라는 이름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 여자 아주 바득바득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꺼냈습니다. 이봐요, 임소진 씨. 그럼 우리 회사는 왜 찾아왔는데? 나한테 돈 봉투 주면서 말하지 말라고 왜 그랬는데? 내가 언제요? 이럴 줄 알고 카페 가기 전에 내가 녹음 기능 켜놨어. 저는 조용히 핸드폰에 녹음된 녹음 기능을 재생했습니다. 임소진이 저 찾아와서 얘기하자고 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보자 하면서 폰 녹음 기능을 켜서 주머니에 넣고 있었거든요. 그걸 재생하자 그 여자 제 폰까지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잽싸게 폰을 챙기며 말했죠. 속이고 우긴다고 다 없던 일이 될 것 같아?
참 뻔뻔하고 대단하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대단하게 사는 것 같아. 그 여자 저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뭘 노려봐? 노려봐야 될 사람이 누군데? 너는 남의 가정 이혼까지 시켜놓고 고작 네 과거 말한 게 이렇게 분하니? 없던 일도 아니잖아. 나는 너 때문에 겨우 가진 아이까지도 유산했어. 근데 너는 어쨌어? 유부남이랑 놀아나서 애까지 가졌으면 낳고 잘 살기라도 하던가. 1년 만에 애 내팽개치고 집 나갔다며? 그 애 한 번도 보러 가지도 않았다며? 제 말에 둘째 아들 분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애라고요? 애까지 낳았어요? 네. 이혼 후 처음으로 전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혼자 키우고 있고 애 엄마는 집 나간 지 꽤 됐대요. 혼인신고는 따로 안 했고요. 둘째 아들 얼굴 새파랗게 질려서 그 여자 쳐다보더라고요. 분노, 배신감에 이글이글 타서요. 오빠, 아니야. 저 여자 미친 여자야. 그게 아니고. 그 순간 둘째 아들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을 그 여자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오빠. 그러자 사모님도 그러더군요. 물 한 잔 더 맞고 꺼질래? 어디서 그런 과거를 숨기고 과거도 그냥 과거야? 남의 가정 파탄 내고 애까지 낳고 내가 고 대표 말 들었을 때 그런 천하의 나쁜 년이 다 있나 했는데 그게 너였니? 세상에 끔찍하다 정말. 당장 나가! 사모님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결국 그 여자 우는 건지 얼굴에 흐르는 물인지를 닦고는 돈봉투 챙겨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사모님과 둘째 아들분은 허탈하게 앉아 계시고요. 저도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때 처음 봤을 때 알아봤었고 며칠 뒤에 저희 사무실 찾아와서 비밀로 해달라더라고요. 하지만 사모님께도 또 아드님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고 대표가 뭐가 죄송해요. 우리한테 알려준 건데. 다만 우리도 너무 갑작스럽고 좀 혼란스럽네. 그러실 거예요. 저는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페를 떠났습니다. 후련하기도 하면서 충격받았을 사모님을 생각하니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제가 터뜨린 건 맞으니까요. 이 일로 저를 보기가 껄끄러워서 거래를 끊는다 하셔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고 사모님은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사무실 근처라고 하셔서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죠. 일주일 사이였지만 사모님도 많이 초췌해 보이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제가 그때 폭탄 던지고 가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고 대표가 만든 폭탄도 아니고 우리도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지. 소진이 걔가 그런 애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어. 착하고 싹싹하고 참 괜찮았거든. 근데 고 대표 전 남편이랑 바람나고 그 사이에 애까지 낳았었다니. 그리고 그걸 싹 숨기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그렇죠. 저도 처음 봤을 때 안 믿어졌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오히려 고 대표한테 고마워. 그런 앤 줄 모르고 결혼까지 시킬 뻔했었으니까. 물론 우리 민영이는 지금도 좀 힘들어해. 사랑하는 여자한테 배신당한 거니까. 그거 지켜보는 우리도 마음 안 좋긴 한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잘 됐어. 괜히 그런 이상한 여자랑 결혼까지 했으면 어쩔 뻔했어. 맞아요, 사모님. 이혼보단 파혼이 낫죠. 고마워. 용기 내서 우리한테 알려줘서. 사모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저를 위한 것도 있어요. 그 여자 저한테 치 떨리는 여잔데 사모님처럼 좋은 분이 계신 집으로 시집간다고 하니 그것만큼 기막힌 게 어딨겠어요. 이유야 어찌됐건 고마워요. 우리 입장에선 고마운 게 커. 그렇게 사모님은 저에게 고마워하셨고 아드님도 마음 잘 추스르고 예정대로 카페도 오픈하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여전히 일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친분을 유지하며 사모님과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은 제 인생에선 가장 힘든 일로 생각될 만큼 괴로웠던 때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는 생각이 가득했었죠. 하지만 어느 책의 구절에 그런 말이 있더군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만 안 그러란 법이 있나 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괴로움에 배신감에 정말 힘들었는데 나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로 고쳐먹으니 마음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누구에게나 불행과 억울한 일은 닥칠 수가 있고 그게 하필 왜 나한테만 닥쳤나 생각하면 참 힘들잖아요.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그게 꼭 나한테만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는 거죠. 저도 물론 몹시 힘든 일이었지만 그 힘든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보란 듯이 내 일과 내 목표에만 집중하면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혼 후 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꿋꿋하게 열심히 그리고 보란 듯이 잘 살아가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해 전 배은 망덕한 인간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낸 적이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살면서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는 것처럼 데미지가 큰 일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믿는 만큼 그 충격과 상처는 더욱 큰 것 같고요. 저는 한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는 건물을 여러 개 소유하고 계신 소위 건물주입니다. 여유로운 집안 환경 덕에 커오면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었죠. 나름 큰 기복 없이 순탄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부모님 지원을 받으며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고 또 소아과를 운영하는 의사 남편까지 살면서 굴곡을 겪어본 적이 있느냐는 소리까지 들어볼 정도로 평탄하고 여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각자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들이 다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시련이나 고통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요. 그게 마치 총량의 법칙처럼 잔잔하게 여러 개의 시련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에 크고 묵직한 시련이 닥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저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하다고 믿으며 살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을 겪어야 했거든요. 남편은 저랑 결혼할 때만 해도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계룡남 출신이었어요. 시댁은 형편이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공부머리가 특출났던 남편은 의대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남편 밑으로 2명이나 더 있는 신우들은 대학도 못 갔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요. 오빠한테 모든 지원이 가다 보니 신우들은 대학도 못 가고 오히려 일하면서 오빠 등록금 보태주고 그랬던 거죠. 남편은 자기가 이 집의 유일한 기둥이다, 유일한 희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되었고 집안 상황은 좀 나아졌겠지만 개원은 꿈도 못 꾸고 페이닥터로 계속 일을 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다가 저를 만난 거였죠. 제 친구의 소개였는데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운명의 반쪽이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 이 여자랑 내가 결혼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꽤나 로맨틱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저한테 한눈에 반했다거나 사랑의 스파크가 튀어서 그랬다기보다 제가 돈 많은 집 딸이라는 걸 알았기에 본능적으로 저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남자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는데 저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 같았는데 한 번씩 웃으면 소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이 이상형이었는데 그 남자의 천진한 웃음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잘 만나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랑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저희 아버지 건물 2층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요. 저희 아버지가 아예 병원을 차려주신 거죠. 그 건물이 신도시 쪽에 있다 보니 주변에 신혼부부와 어린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소아과 위치로는 아주 탁월한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소아과만 개원해서 진료를 하다가 나중에는 소아 발달 센터까지 열었습니다. 요즘 발달 지연이나 언어 문제를 겪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추세기에 남편이 운영하는 센터도 덩달아 몹시 잘 됐죠. 남편은 그걸로 돈을 꽤 많이 벌었고 그 동네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환자가 많은 소아과가 되었습니다. 그맘때 저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도 일이 바쁘다 보니 자주는 못 나갔는데 친구들의 성화에 오랜만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자리에는 화영이도 나왔더라고요. 화영이도 한동안은 집에 일이 많다고 모임에 안 나왔었는데 근 1년 만에 나온 것이었죠. 화영아, 너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연희야. 너 살 빠졌어? 가뜩이나 마른 애가 다이어트라도 하니? 다이어트는 무슨... 그냥 이래저래 힘들어서 빠졌어. 뭐가 힘들어? 다른 애들한테 못 들었어? 나 이혼했는데. 아,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너무 바빠서 딱히 다른 친구들하고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더더욱 화영이 얘기를 굳이 한 적도 없고요. 게다가 저 역시도 오랜만에 모임을 나온 것이기도 해서 화영이의 근황은 몰랐습니다. 전에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은 얼핏 들었던 것도 같은데 결국 이혼을 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언제? 오래됐어? 아니야. 별거는 좀 오래 했는데 완전히 서류 정리된 지는 몇 달 안 됐어. 지금은 혼자 살아. 그렇구나. 미안해. 나도 사는 게 바빠서 몰랐어. 미안하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저는 그 뒤로부터는 의도적으로 화영이의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안 해야겠다 싶었죠. 그러다가 화영이가 묻더라고요. 참, 니네 남편은 병원 엄청 잘 된다며? 발달치료센터까지 열었다고. 소아과 바로 앞에.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연희 얘는 돈을 아주 갈퀴로 긁어 모으겠어. 가뜩이나 부잣집 딸이. 부잣집 딸은 무슨. 진짜 부잣집 딸이 들으면 웃길 일이다. 야, 네가 진짜 부잣집 딸이잖아. 건물주 아버지의 의사 남편에 본인은 대학 교수고. 교수는 무슨 시간 강사지. 곧 될 거잖아. 하여튼 얘 팔자가 제일 부러워. 오늘 네가 사라. 저는 민망해서 내가 살 테니 많이 먹으라고 하고 술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화영이는 뭔가 저에게 할 말 있는 듯 저를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왜? 저기 연희야,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나중에 따로 연락해도 되지? 당연하지. 친구끼리 뭘 그런 걸 물어봐. 연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면 되지. 근데 무슨 할 말? 나중에 전화해서 얘기할게. 그렇게 그날의 모임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화영이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학교로 왔으니 시간 되면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요. 갑자기 저희 학교까지 찾아왔다니까 깜짝 놀랐죠. 그렇게 저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화영아,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너네 학교 근처라서 왔어. 구내식당 말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나 수업도 끝났고.
여기도 좋은데 뭐. 오랜만에 캠퍼스 느낌도 느껴보고. 그냥 여기서 먹자. 그렇게 저는 화영이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저에게 인사를 했고 저도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었죠. 멋지다 교수님. 아직 정식 임용도 안 됐는데 뭐. 어쨌든 교수님 맞잖아. 너는 참 예전부터 보면 다 가진 것 같아. 공부도 잘하고 운도 좋고. 에이, 내가 뭘.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인지. 실은 내가 어제 너한테 연락 좀 해도 되겠냐고 했잖아. 그거 너한테 취업 부탁하려고 그런 거야. 취업? 나 이제 혼자 됐잖아. 일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원무과나 간호조무사 쪽으로 혹시 너네 남편 병원에 취업 좀 시켜줄 수 없을까 해서. 나이도 많고 경력은 없다 보니 취업도 쉽지는 않네. 라며 화영이는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화영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제 대학을 들어갔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친구들은 저랑 사는 형편이 비슷비슷한 편인데 그중 화영이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화영이는 2년제 보건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병원 원무과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땄었죠. 그런데 1년 정도 후에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 남자는 화영이보다 12살이 많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좀 많아서 괜찮을까 싶기도 했지만 화영이는 결혼하는 것에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자가 돈을 잘 버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전까진 저희들하고 만나도 돈 쓰는 게 부담스럽다고 잘 그랬는데 이제는 돈 잘 버는 남편이 있으니 돈 쓰는데 부담이 없어서 좋다고도 했죠.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알콩달콩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언젠가부터 불화가 심하다고 하더니 결국 몇 달 전 이혼을 했던 겁니다. 아무리 친구라지만 자존심도 강한 화영이가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 말라고 남편에게 말해서 자리 알아봐 줄 테니 좀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힘들게 부탁하는데 없는 자리라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딱히 빈자리가 없는 건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영 씨가 필요하면 자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했고 발달센터 쪽에서 상담 실장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게 화영이는 저희 남편 병원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영이는 너무 고맙다며 저희 가족에게 밥도 한번 샀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피해가는 일 없게 열심히 일하겠다고도 하고요. 화영이는 약속대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환자들에게도 친절하게 잘한다면서 잘 뽑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화영이가 홀로서기를 잘 해나가는 것 같아서 친구로서 마음이 좋았죠. 그렇게 화영이가 남편네 병원에서 일을 한 지도 1년 가까이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차에 올라탔는데요. 화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영아. 어디야? 학교니? 이제 집에 가려고. 무슨 일이야? 저기 연희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되니? 할 말? 뭔데? 만나서 얘기할게. 보여줄 것도 있고. 그래. 그렇게 저는 남편 병원 근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올라가 보니 화영이가 다른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퇴근들 준비해요? 네, 원장님 진료실 안에 계세요. 오늘 원장님하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장님 아니고 송 실장님하고 밥 먹으려고요. 잠시 후 남편이 진료실에서 나오더니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나 화영이랑 밥 좀 먹으려고 왔지. 아, 송 실장님하고? 왜? 왜긴 친구끼리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남편 표정이 뭔가 좀 떨떠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내가 밥 살게. 뭐하러? 친구끼리 만나는 건데 당신이 왜 끼냐? 그리고 당신 요즘 피곤하다며. 집에 가서 좀 쉬어. 아휴, 그래도. 잠시 후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화영이도 나오더라고요. 화영이는 다소 굳은 얼굴로 남편에게 목례를 하더니 저한테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남편에게도 집에 가서 보자고 했죠. 그리고 화영이와 근처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근데 할 얘기가 뭐야? 그런데 화영이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나 요즘 원장님 얼굴 보기가 싫다 정말. 어? 그게 무슨 말이야? 화영이는 저희 남편 얼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어?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해? 그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일하는 직장의 상사라고 해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 내가 눈 감아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왜 그러는데? 내가 네 친구기도 하지만 어쨌든 너네 남편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묵인해야 되는지 나도 솔직히 고민이 좀 많았단 말이야. 하지만 나도 사람인데 네가 나 위해서 직장 자리까지 마련해줬는데 나 살자고 모른 척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화영이는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하는 건지 거창하게 둘러대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물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무슨 일인데? 우리 남편하고 무슨 일 있었어? 원장님하고 나하고 무슨 일이 있었겠어. 그게 아니라 너 놀라지 말고 들어? 우리 병원에 말이야. 원장님 내연녀가 있는 것 같아. 저는 화영이의 말에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병원 근무하면서 생기는 문제나 사회생활 갈등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화영이 입에서 나온 말은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게다가 그 외도 상대가 저희 병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뭔 소리해? 우리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확실한 거야? 실은 내가 그 두 사람 같이 있는 것도 봤거든. 누군지도 알아. 같이 있는 걸 봐? 언제? 2주 정도 됐나? 내가 그날 퇴근을 좀 늦게 하고 갔는데 주차장에서 곽 원장님 차 안에 걔가 타고 있는 거야, 조수석에. 둘이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던데 딱 봐도 보통 사이 같지도 않고 심지어 같이 어디 가던데 병원에선 그런 티 하나도 안 냈는데 말이지. 그 사람이 누군데? 그 말에 화영이는 힐끔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김민혜라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애인데 28인가 7인가 나이는 그렇고 너는 알지? 걔는 이 병원에서 한 2년 넘게 일했다던데. 김민혜 씨? 당연히 알지. 그런데 민혜 씨가 우리 남편하고 그런 사이라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김민혜 씨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싹싹하고 친절하게 일도 잘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평판이 좋은 직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과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이었죠. 사실 그 전부터 뭔가 걸리기는 했어. 간호조무사 월급 뻔하잖아. 근데 걔는 항상 올 때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잘 알잖아. 딱 봐도 짝퉁도 아니고 진짜더라고. 월급 그거 받아서 몇백 하는 가방을 그렇게 턱턱 산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 두 가지지. 감당도 안 되는 사치를 부리던가 아니면 누가 사준다던가. 그래서 내가 한번 슬쩍 물어봤다. 이 가방 엄청 고가일 텐데 새로 샀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선물 받았다고 하더라고. 누구한테 받았냐니까 남자친구한테 받았다는 거야. 민혜 씨 남자친구 되게 부자인가 보다 했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말더라고. 쟤 분명히 스폰이 있던지 뭐가 있어도 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너네 남편이랑 차에서 그러고 있는 걸 내가 본 거야. 알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네 남편하고 걔랑 은근슬쩍 막 눈짓도 주고받고 몰래 연락도 주고받는 것 같고
하여튼 보통 사이 아니더라고. 너 이거 한번 잘 살펴봐. 친구의 말에 저도 심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고 상대방이 남편 병원 직원이라니요. 기가 막힐 뿐이었죠. 하지만 친구가 저에게 말을 해줄 때만 해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뭔가 오해를 한 게 아닐까, 내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마음 한구석엔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여전했던 거죠. 하지만 친구에게 얘기를 들은 이상 확실히는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 몰래 남편 폰으로 김민혜 씨의 번호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과 대화 내역을 들어가 봤는데 딱히 대화를 나눈 흔적이 없었어요. 카톡도 뒤져봤지만 똑같았죠. 폰으로는 따로 연락을 안 하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그냥 친구의 오해는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침 식사를 하며 남편과의 대화 중에 슬쩍 떠보기도 했죠. 어제 송 실장이랑 무슨 얘기했어? 화영이랑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지 뭐. 왜? 아니야. 나한테는 굳이 오지 말라고 하길래 무슨 비밀 얘기를 했나 싶어서. 비밀은 무슨. 왜? 당신이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나 보지? 화영이가 슬쩍 말할까 봐 걱정되나 봐.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저는 남편을 살피다가 물었죠. 병원에 김민혜 씨였나? 누구? 김민혜 씨. 아, 민혜 씨. 왜? 전에 보니까 싹싹하고 성격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 남자친구 있나 몰라? 글쎄, 그건 왜? 우리 조교 중에 괜찮은 친구가 하나 있어서 다리를 좀 놔줄까 싶기도 하고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 말에 남편은 그냥 웃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중매쟁이야? 그런 것까지 하게 시간이 남아돌아? 왜? 싫어? 내가 싫을 게 뭐 있어. 알아서 해. 한번 물어보던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아 하는 겁니다. 아내의 입에서 내연녀 얘기가 나오면 움찔 놀랄만도 한데 남편은 전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 반응을 본 저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화영이가 오해를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날 저녁 화영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하고 얘기 좀 해봤어? 아니면 폰이라도 뒤져봤어? 폰에도 뭐 안 나오고 남편하고 얘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왜? 내가 슬쩍 떠보려고 민혜 씨 남자 한 명 소개해줄까 했는데도 신경도 안 쓰던데? 아휴, 답답하. 당연히 연기하는 거지. 그럼 거기다 대고 깜짝 놀라고 그럴까? 아니, 그래도 내 입에서 김민혜 씨 얘기가 나오면 좀 놀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니까. 아휴,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모님아. 나 전 남편이랑 왜 헤어졌는지 알아?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며. 사실은 전 남편이 바람 폈어. 그래서 헤어진 거야. 언젠가부터 딱 촉이 오더라. 나 촉 장난 아닌 거 알지? 별다른 증거도 없는데 언젠가부터 바람 피는 것 같다는 촉이 오더라고. 그래서 살살 뒤를 캐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촉이 지금 너네 남편한테서 나온다니까. 너는 다 떠먹여줘도 못 먹니? 너네 남편이랑 김민혜랑 내연 사이 맞다니까. 아, 답답해. 화영이는 단언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부인인 저보다 화영이가 더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영이가 너무 단언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있어봐. 내가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직접 밝혀내 줄 테니까. 증거 들이밀면 믿을 거지? 그렇게 화영이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뭘 어쩔 셈이지 싶었죠. 그런데 얼마 뒤 화영이로부터 영상 하나가 폰으로 날라왔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켰더니 탈의실 아니었고 화영이가 몰래 찍은 것 같더라고요. 화영이와 어떤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민혜 선생님, 나 얼마 전에 선생님 우연히 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절 어디서 봐요? 원장님 차 타고 같이 가는 거 내가 봤거든요. 화영이는 대놓고 김민혜 씨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몰래 찍고 있었고요. 저는 놀라서 숨죽이며 그 영상을 지켜봤죠. 네? 뭔 소리 하세요? 민혜 씨, 내가 다 봤는데 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민혜 씨랑 원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말에 김민혜 씨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다 봤다니까? 왜 말이 없어?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내가 다 봤다니까? 보긴 뭘 봤다고 자꾸 그러세요. 원장님이 잠깐 태워주신 것 뿐이에요. 방향이 같아서. 원장님하고 민혜 씨가 동네가 아예 정반대인데 뭐가 방향이 같아? 제가 어디 갈 데 있다고 하니 원장님이 태워주신 거라고요. 근데요, 송 실장님, 제가 이런 걸 왜 실장님한테 일일이 변명해야 돼요? 참나, 어이가 없네. 나 원장 사모랑 친구야. 알지? 당연히 알죠. 이 병원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사모님이 꽂아줘서 이 병원 들어온 거잖아요. 뭐? 꽂아? 지금 말 다 했어? 맞잖아요. 이까지 동네 소아병원 원무과 들어오는데 꽂아줄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어쨌든 정식 채용으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여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 나 내 친구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래도 돼? 잘못한 게 없는데 사모님한테 뭔 얘기를 해요. 같은 방향 같아서 원장님 차 좀 얻어 탔기로서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꽤 뻔뻔하다. 네가 맨날 바꿔서 메고 다니는 그 가방들 원장님이 사준 거 아니냐고.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장님하고 뭔 상관인데요. 진짜 주제 너무시네. 말하는 싸가지 마라. 그리고 왜 상관이 없어. 내 친구 일이니까. 그 말에 김민혜 씨는 막 웃더라고요. 진짜 코미디다. 친구 일이라서 나서는 건 개뿔. 내가 모를 줄 아나?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 내가 다 알고 하는 말이야. 좋은 말로 할 때 원장님하고 끝내. 실장님이 뭔데요? 자기가 마누라야? 뭐야? 진짜 어이가 없다. 야, 너 진짜 좀 맞을래? 나이도 어린 년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좀 하세요. 밖에 다 들리는 거 몰라요? 쪽팔린 줄도 모르고. 하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이가 씩씩거리며 영상을 끄더라고요. 그 영상을 다 보고 멍하게 있는데 화영이가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 봤어? 진짜 뻔뻔한 년 아니니? 유부남하고 놀아놓고 저렇게 말한다? 내가 알던 김미래 선생하고 좀 다르긴 하네. 저런 성격인 줄 몰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니네 남편이랑 놀아나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니까? 너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착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대놓고 인정한 건 아니지만 화영이 말대로 대화의 분위기가 김민혜와 저희 남편이 내연관계인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저 기집애 집 주소를 줄게. 집 주소를? 내가 가만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네 남편이 저기 집에 집에도 잘 가는 것 같아. 정말? 그래. 내가 너 대신해서 옆에서 지켜봤다니까. 너네 남편 요새 좀 늦게 들어오지 않아? 학회도 가야 되고 모임도 있고 이래저래. 다 개뻥이야. 전현집으로 가는 거라니까. 내가 직원 주소록 뒤져서 저 기집애 주소 보내줄게. 너 한번 가서 뒤집어 엎어야 돼. 이러고 있다가 바보같이 당한다니까. 화영이는 그렇게 그 여자 주소까지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전 남편 바람핀 거 알아낸 방법인데 말이야. 소형 녹음기 하나 사서 니네 남편 차 밑에 슬쩍 넣어놔. 녹음기? 저 기집애가 너네 남편 차 잘 타고 다니는 것 같으니까 몰래 녹음을 하라고. 알았지? 저는 친구의 말에 결국 녹음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길에 슬쩍 의자 밑에 넣어두었죠. 한 번에 최대 100시간 녹음이 되는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친구 말대로 하긴 하면서도 긴가민가 하기도 했어요. 끝까지 친구의 말이 틀리길 바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 녹음기를 들고 와서 컴퓨터에 연결해 재생을 돌려보았는데요. 그런데 설마 했는데 정말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던 게 맞았습니다. 친구 말처럼 김민혜를 차에 태운 건 아니었고 남편이 전화를 해서 김민혜 집으로 곧장 가겠다고 하는 건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주 갔던 건지 너무 익숙하게 통화를 했던 겁니다. 저녁에 뭘 먹자는 얘기도 하고요. 아, 화영이 말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남편과 김민혜가 내연관계였구나.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남편은 김민혜와의 전화를 끊고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한테 동기 모임이 있다며 밥 먹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했죠. 제가 어제 저녁에 받은 전화였습니다. 태연하게 동기 모임에 갔다 오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내연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 뻔뻔하고 태연한 거짓말을 듣는데 뒷목이 확 당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바람을 피는 게 맞구나 깨달은 순간 속에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화영이의 말에도 그래도 아니겠지,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생각했는데 결국 결과가 이러니까요. 저는 망연자실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영이가 저에게 줬던 그 여자의 주소가 생각났어요. 내 앞에선 사모님 하면서 생글생글 웃고 친절한 척 해놓고 뒤에서는 내 남편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니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죠. 남편도 그 여자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저녁 김민혜의 집에 곧장 갔습니다. 알아챈 이상 질질 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는 김민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 곽정수 원장 아내예요. 제 말에 놀랐는지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모님, 저희 집은 어쩐 일로 왜 왔는지 잘 알 텐데 여기서 소란 피우기 싫으니까 문 여세요. 저 사모님 문 열라고 했어.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제 눈치를 보는 김민혜가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저는 김민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투룸 빌라였는데 한쪽 벽면에는 가방이 많더라고요. 저걸 내 남편이 사줬다는 거구나. 내연관계의 대가로 저런 걸 받았구나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죠. 원장님은 여기 자주 와요? 얼마나 자주? 무슨 소리세요? 사모님 뭔가 오해가. 다 알고 왔으니까 시덥지 않게 변명하지 말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김민혜 씨 집에 왔겠어요? 전에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부모님은 다른 지역 사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부모님은 딸이 병원 원장인 유부남이랑 놀아난 거 아시나? 모르시죠? 저기 사모님. 묻는 말이나 대답해. 제가 다 알고 온 것 같으니 김민혜도 순순히 인정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됐고 부모님한테 다 알릴게요. 사모님. 그리고 내일부터 병원 출근하지 마세요. 상간소송 보낼 테니까 소송도 준비하고. 소장은 여기로 보내줄까 본가로 보내줄까? 제 말에 그 여자 울상으로 매달리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이 차이로 치면 15살 이상으로 하는데 그 나이 많은 아저씨가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가방 사주니까 좋았던 건가? 아니면 월급 말고 따로 용돈이라도 챙겨줬어요? 나는 김민혜 씨 참 좋게 봤어. 싹싹하고 성실하고 우리 병원에 저렇게 성실한 직원이 있다는 게 참 고마웠다고. 근데 뒤에서 내 남편하고 이러고 있었네? 나는 예상도 못했어. 깜짝 속고 있었던 거잖아. 참 기가 막힌다.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해봐. 내 남편하고 얼마나 됐어? 제 말에 김민혜는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말하기 싫어. 나한테 죄송은 한데 솔직하게 말은 못하겠어?
저는 입 다물고 있는 김미애가 갑자기 너무 얄밉고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김미애 머리채를 잡아서 확 내팽개쳤습니다. 갑자기 내동댕이 쳐진 김미애는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보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게 해주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점잖게 말하지 말고 어디 네 머리털 다 뽑아줄까? 이 동네에서 발도 못 붙이게 살게끔 고래고래 소리라도 질러줄까?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지르니까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뻔뻔한 기집애가. 됐다 그래. 네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어. 상간소송 들어갈 거고 끝까지 갈 거야.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저는 나가려는데 김미애가 불쑥 그러는 겁니다. 근데요 사모님,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요. 사모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혹시 누가 얘기해 준 거 아닌가요?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게 뭔 상관인데? 송 실장이 얘기한 거죠. 야, 어따 대고 내 친구 함부로 거론해. 알려줬으면 뭐. 그게 뭔 상관인데? 진짜 송 실장 이 여자 정말.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 원장님하고 놀아난 거 맞고요. 제가 잘못한 것도 맞습니다. 원장님이 가방 사주고 월급보다 많은 용돈 주고 그러니까 혹했어요. 근데요 사모님, 원장님이 사모님 속인 거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당하기 억울했던지 저희 남편의 또 다른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였죠.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남편이 나를 속인 게 또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데? 그렇게 저는 김미애의 말을 듣고 정말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김미애와 남편이 내연관계라는 것을 알았을 때보다 10배는 더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디냐고 하니 아직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병원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간 저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 퇴근하고 원장실엔 남편만 남아있었죠. 여보! 저는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그대로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 저한테 다짜고짜 싸대기 맞고 안경까지 날아갔어요. 뺨을 감싸쥐고 펄쩍 뛰더군요.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어디 있다 오는 줄 알아? 뭐? 나 김미애 집 있다고 오는 길이야. 그 말에 남편 움찔 놀라더라고요. 이제야 놀라네. 저번에 내가 슬쩍 물어봤을 땐 시침이 잘 돋대더니 연기 장난 아니네. 여보, 당신 폰 여기 있네. 지금 전화 걸어. 어? 누구한테? 누구긴 누구야. 내가 직접 걸어줘? 지금 당장 여기 오라 그래. 저는 남편 폰으로 전화를 걸고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남편도 어린 아간 얼굴로 있다가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니 병원인데 좀 오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저는 전화 끊어버렸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기 여보, 한마디도 하지 마. 그 기집애 오면 다 같이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저는 분노로 손까지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비밀번호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 함께 있는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연희야. 그 여자는 제 친구인 송화영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오라고 전화하니 신나서 한달음에 달려오네. 어? 저는 송화영 머리채를 그대로 잡았어요. 갑자기 저한테 머리채를 잡힌 화영이는 놀라서 소리를 빽빽 질렀는데 저는 그대로 확 떠밀어 버렸습니다. 송화영은 바닥에 나동그라졌죠. 야, 너 미쳤어? 너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김미애 그 기집애도 이 사람이랑 놀아났지만 너도 마찬가지라며. 너도 내 남편이랑 놀아났다며. 그 말에 화영이는 헉하고 놀라더라고요. 네, 김미애가 저에게 해준 말은 그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원장님하고 내연관계인 것도 맞대요. 그런데 송화영이 입사하고 난 뒤 의도적으로 저희 남편에게 접근했더랍니다.
그래서 둘이서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식 끝나고 둘이서 모텔 가는 걸 어느 병원 직원이 봤고 병원에서도 암암리에 다 알고 있었답니다. 원장하고 송 실장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송 실장이 제 친구다 보니 다 쉬쉬한 거였죠. 김미래도 그 소문은 들었지만 어차피 저희 남편을 돈 보고 만난 거고 진짜 좋아했던 것도 아니기에 그 소문에 별로 신경도 안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송하영하고 관계를 금방 끝냈고 김미래는 계속 만났답니다. 송하영 입장에선 자기는 잠깐 놀다가 팽당한 거니 분통 터졌겠죠. 그러다가 원장이 김미래와도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눈치챈 거고요. 그래서 작정하고 본처인 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폭로한 거였습니다. 자기 얘기는 쏙 빼놓고요. 하지만 남편은 김미래에게 이런 얘기까지 다 했답니다. 와이프 친구라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같이 일은 한다만 너무 껄끄럽고 싫다면서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저는 남편이 김미래뿐만 아니라 제 친구인 송하영하고도 외도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남남인 김미래보다 친구인 송하영이 저를 속이고 이용했다는 사실이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아빠가 차려준 병원에서 직원들한테까지 다 소문이 날 정도로 노란한 남편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잠깐 어떻게 된 것 같다고, 김미래도 정리하겠다고 빌더라고요. 그리고 송하영 이 여자하고는 별 사이도 아니라면서 이 여자가 작정하고 먼저 막 들이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받아주고 했는데 이 여자가 완전 작정하고 들이밀었다면서요. 그 말에 송하영은 아니라면서 너네 남편이 자기를 먼저 꼬셨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둘이서 삿대질하고 싸움까지 일어났는데 참 가관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를 배신한 건 똑같은데 말이죠. 놀고 있다. 야, 이 미친 것들아. 너네가 사람이니? 야, 곽정수. 개원할 돈도 없어서 빌빌거리던 거 우리 아빠가 번듯한 병원까지 차려줬는데 거기서 직원들이랑 놀아나? 네가 사람이야? 여보. 그리고 송하영, 너도 마찬가지야. 이혼하고 돈도 없고 취업도 안 된다는 거 기껏 내 남편 병원에 취업시켜줬더니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친구라는 년이. 제 말에 화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미래 잡아 족치라고 알려주고 정보 주고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도 똑같은 짓 저지른 주제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내 손으로 김미래 끌어내리면 네가 다시 그 자리 차지하려고. 야, 이 사람 내 남편이야. 근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친구 남편하고 이러고 싶니? 그 말에 화영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불쑥 그러더군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죽일 년이고 나쁜 년이야. 소송을 하든 뭘 하든 네 마음대로 해. 병원에선 나가줄게. 그리고는 가방 챙겨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작정하고 친구 남편하고 바람 피워놓고 미안하다는 성의 없는 한마디면 끝인가요? 저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친구의 모습에 정말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 이어 친구까지 두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 저는 눈앞이 컴컴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이 사실을 친정 부모님에게 알렸어요. 특히 아빠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죠. 남편이 원장이긴 하지만 병원 자체는 저희 아빠가 차려주신 거기에 병원 자체의 소유는 아빠 몫이 더 컸습니다. 아빠는 남편에게 해당 지분만큼 돌려줄 테니 병원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자기가 이만큼 키운 거고 자기가 대표라고 순순히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적인 소송도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저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김미래와 송하영에게도 같이 걸었죠. 남편은 저도 대학 교수 될 건데 큰일 만들지 말자고 했지만 내가 일방적인 피해자인데 뭔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입방아에는 좀 오를지언정 타격을 받는 건 너지 내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김미래에게 상간소송을 검과 동시에 그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송하영이 저에게 저지른 짓은 친구들에게도 모두 알렸어요. 친구들도 다 기함했고 호의를 아기로 돌려준다는 게 이런 거 아니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열받아서 화영이에게 전화해서 쌍욕까지 퍼부었어요. 야, 네가 사람이냐? 연희가 너 생각해서 일자리 마련해줬더니 연희 남편하고 놀아나? 이거 완전 쓰레기네. 그랬더니 오히려 화영이가 더 악을 쓰면서 너는 김연희 나팔수냐고. 김연희는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냐고 더 욕하고 난리치더니 전화 끊더라고요. 그 일로 친구들도 완전 송하영에서 등 돌리고 안 좋은 소문은 일파만파 다 퍼졌죠. 친구 한 명은 송하영이 예전부터 저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더니 결국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걔가 언제 나를 시기 질투했느냐, 그런 적은 없었다 하니까 그 친구 말로는 아니래요. 송하영은 제 앞에서만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제 욕도 많이 하고 저주도 많이 퍼부었답니다. 쟤는 먼복이 있어서 부모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느냐고요. 저는 몰랐는데 화영이는 꽤나 오랫동안 저에게 깊은 시기심과 질투가 있었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 일부러 우리 남편 병원에 취업시켜 달라고 한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저는 그 뻔뻔한 인간들을 상대로 모조리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이라는 게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남편하고 아빠의 병원 관련 법적 다툼은 2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 병원 영업은 계속했었는데 그 와중에 병원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소문 다 났죠. 그러면서 환자들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애기 엄마들이 주 고객층인데 병원 차려준 본처 배신하고 두 명하고나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에 병원은 구설수의 중심에 서게 되었거든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소아과인데 그런 소문이 나니 누가 그런 데를 가겠나요? 영업도 제대로 안 되고 소문 때문에 계속 시끄러워지자 결국 얼굴 다 팔린 남편이 먼저 병원을 포기했습니다. 저랑 남편의 이혼 소송도 마무리된 상태였고 남편 나간 뒤에는 병원 내부 리모델링하고 다른 소아과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병원이고 새로운 원장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 그 소아과도 잘 되더라고요. 전 남편은 소문이 무서웠는지 좀 떨어진 지역의 타 병원에서 다시 페이닥터로 일을 한다고 하고요. 보통 개원이가 다시 페이닥터로 일하는 일이 흔치는 않다는데 남편은 그 흔치 않은 일을 해내더라고요. 본인이 저지른 짓 때문에요. 저를 처음 봤을 때 운명이라고 느꼈다던데 그 운명이라는 건 제가 본인의 성공에 도움이 될 만한 물주라는 뜻이었겠죠. 하지만 기껏 운명의 물주를 만나면 뭐 하나요? 결국 혼자서 허튼 짓 하다가 다 말아먹었는데요. 저토록 어리석은 인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송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을 위해 선뜻 손을 내밀어준 친구를 저버렸던 그 인간. 원장 사모님이라는 제자리가 탐이 났던 건지 아니면 제 남편에게 남모르게 흠모하는 마음이 있던 건지 혹은 저에 대한 질투심으로 눈이 돌아버린 건지 그 친구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알 필요도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이든 송하영이든 참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저지르고 그 일로 인해 스스로 망했다는 것이겠죠. 남의 인생이 마냥 평온하고 행복해 보여도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전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부모 밑에서 부족함 없이 커 보인다고 해도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과 스트레스, 콤플렉스 등은 많이 있죠. 다만 그걸 겉으로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들 때문에 제 인생에 원치 않은 구설수에 휘말리긴 했지만 씩씩하게 잘 털어내고 제 인생 살려고 합니다. 크게 생각하면 큰일이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남편과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이혼하고 소송하고 참 별일이 있었지만 기나긴 인생에서 이 정도 일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려고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